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박영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68,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걸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외동딸 수연이가 바로 제 인생의 전부였죠.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딸이라 그 애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를 만큼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통해 만난 사위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5년 전 일입니다.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오겠다며 설레발을 치던 날이 어제 같은데 말이죠. 아빠, 이번엔 진짜예요. 제가 평생 함께할 사람이에요. 수연이의 눈빛이 그렇게 반짝일 수가 없었습니다. 30 중반까지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던 딸이 처음으로 저한테 소개시켜 주겠다는 남자였으니까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강민준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키 크고 잘생긴 외모의 말씨도 세련되고 뭔가 능력 있어 보이는 분위기였죠.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수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깍듯하게 인사하며 비싼 선물까지 들고 온 그 모습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놓았습니다. 민준 씨, 우리 수연이 잘 부탁합니다. 제가 아내를 일찍 여의는 바람에 딸아이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행복하게만 해주세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도 부모님 일찍 여의고 자라서 가족의 소중함을 잘 압니다. 수연이랑 아버님이 제 유일한 가족입니다. 눈시울까지 붉히며 하는 말이 얼마나 진실되게 들리던지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소주 한 잔 걸치며 돌아가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났소. 이제 내 어깨 짐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소. 1년 뒤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성대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저는 평생 모은 돈 중에서 3억 원을 털어 강남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줬습니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민준이가 사양하는 척했지만 저는 기분이 좋아서 웃으며 말했죠. 됐어. 됐어. 평생 딸 하나 키우느라 모은 돈인데 이럴 때 쓰라고 모은 거 아니겠나. 자네들 행복하게 사는 거 보는 게 내 소원이야.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난 민준이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사실 제가 요즘 사업 구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IT 쪽인데요. 제 대학 선배가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투자자를 찾고 있거든요. 저는 속으로 아차 싶었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민준이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어요. 아버님께 투자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 적금을 깨서 투자하려고 하는데 수연이가 아버님께 여쭤보고 하라고 해서요.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네 적금이 그 정도 되나? 네. 결혼 전부터 모은 돈이 있어서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내가 2억을 보태줄 테니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게. 5천으로는 턱도 없어. 요즘 세상의 사업이란 게 그렇게 만만한가. 아버님, 그건 너무 됐네. 자네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 8억쯤 되는데 그중 2억 정도야 자네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뭐. 대신 조건이 있네. 네. 말씀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아. 하지만
우리 수연이만큼은 절대 불행하게 하지 말게. 그것만 지켜주면 되네. 민준이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10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요. 민준이는 제 돈으로 퓨처테크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물류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했죠. 처음 6개월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밤낮 없이 일하고 투자 설명회도 다니고 사무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수연이가 가끔 걱정스럽게 말했죠. 아빠, 민준 오빠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건강 챙기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자네가 옆에서 잘 챙겨줘야지. 네, 아빠. 근데 오빠가 그러는데 이번에 큰 거래처를 따올 수 있대요. 그러면 투자금도 들어온다고요.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민준이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가? 시제품 개발까지는 성공했는데요.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금이 부족합니다.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쓴 돈이 다 물거품이 되고요. 얼마나 필요한가? 3억 정도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억이면 제가 가진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그건 좀... 아버님, 이번만입니다. 정말 큰 거래처가 확정 직전이에요. 증권회사에서도 투자 검토 중이고요.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1년 안에 상장도 가능합니다. 민준이는 두꺼운 사업계획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럴듯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가득했죠. 아버님, 저 믿어주세요. 수연이 아버님이시잖아요. 제가 장인어른을 속이겠습니까? 결국 저는 또 돈을 내줬습니다. 이번에는 3억 5천을 줬어요. 민준이, 이게 마지막이네. 내가 가진 돈도 이제 2억밖에 안 남았어.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니 손댈 수 없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뒤 또 찾아왔어요. 아버님, 운전 자금이 급합니다. 직원 월급도 밀렸고 사무실 월세도. 민준이, 나도 이제 없다니까. 아버님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뭐 일시적으로만요. 3개월만 버티면 투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때 바로 갚을 수 있어요. 수연이도 함께 와서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빠, 제발요. 이번에 안 되면 오빠가 진짜 망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딸의 눈물을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30년을 살던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민준이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이,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나 한 푼도 없네. 집까지 담보로 잡혔으니 여기서 쫓겨나면 나 갈 데가 없어. 아버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 모은 재산 7억 5천만 원을 사위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참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돈을 다 쏟아부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빠, 민준 오빠가... 왜? 무슨 일이야? 일주일째 집에 안 들어와요. 전화도 안 받고 회사도 안 나간대요. 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회사로 달려갔어요. 강남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 건물이었죠.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관리실에 물어보니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군요. 아, 거기요? 한 달치 월세 밀려서 나가셨는데요. 짐도 다 빼고 열쇠 반납하고 갔어요. 언제요? 일주일 전이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급하게 민준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죠. 처음엔 신호만 가더니 나중에는 아예 전원이 꺼졌습니다. 수연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딸아이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었어요. 아빠, 오빠가 왜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있는 거예요? 집안을 살펴보니 민준이의 옷가지며 개인 물품들이 깨끗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이혼 합의서 한 장이 놓여 있더군요. 수연아, 미안해.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서 당분간 연락할 수 없을 것 같아.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고 너는 내 인생 살아. 미안해. 딸아이는 그 편지를 보고 기절초풍했습니다. 싫어. 아빠, 오빠 찾아야 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민준이가 계획적으로 도망쳤다는 것을요.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버님, 사위분께 돈을 빌려주신 거죠? 네. 그런데 연락이 두절되고 차용증은 쓰셨나요? 아니요. 가족인데 그런 건. 투자계약서 같은 문서는요? 그것도 믿고 준 건데 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민사예요.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사기로 입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사위분 소재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제 평생 재산이 다 날아갔단 말입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 소송하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민준이의 대학 선배라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처음에 공동 창업한다던 그 사람 말입니다. 저는 수연이한테 물었죠. 수연아, 민준이 회사 공동대표 있잖아. 김모식이 그 사람 연락처 없니? 아빠, 무슨 소리예요? 오빠 혼자 회사 차렸어요. 공동 대표 같은 거 없었어요. 뭐, 처음부터 오빠 혼자 했어요. 대학 선배는 그냥 기술 자문해 준 거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공동 창업이니 투자자가 있다니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민준이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설립 당시 자본금이 1천만 원밖에 안 되더군요. 제가 준 2억은 어디로 간 걸까요? 민준이의 대학 동창을 수소문해서 만났습니다. 민준이요? 그 친구 원래 그래요. 대학 때도 학생회비 횡령해서 문제됐었어요. 네, 그때도 그렇게 구라치다가 여자친구한테 돈 뜯어내고 잠적했었죠. 박영철 씨 딸분이 몇 번째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딸한테 소개받은 사람은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노린 거였어요. 외동딸의 부모 재산 있는 집안. 민준이가 사라진 지 한 달 후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철 고객님, 대출이자가 연체되셨는데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번 달은 형편이 연체 3개월 되시면 담보권 행사해서 경매 들어갑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리였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죠. 수연이는 충격으로 출근도 못하고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아빠,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런 인간을 데려와서 아빠 인생을 망쳐놨어요. 아니다. 수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놈이 나쁜 거지.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딸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인간을 못 알아봤을까? 왜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쉽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죠. 저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68된 나이의 말입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대를 잡았지만 월세도 못 내고 띠니도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이 욕을 하며
택시비를 안 내고 도망가기도 했어요. 이 영감탱이가 운전을 왜 이래. 블랙박스에 다 찍혔으니까 고소할 거야.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늦게 택시에서 내려 고시원 같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들어가면 딸아이가 라면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아빠, 드세요. 너는 먹었니? 네, 먹었어요.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민준 오빠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찾아서 뭐하게. 그래도 아빠가 준 돈. 됐다. 그냥 없는 셈 치자. 너라도 건강하게 살아줘야 내가 버틸 힘이 생기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내 돈을 다시 받아내겠다고. 민준이가 사라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택시 운전을 하며 딸과 함께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강남 쪽에서 손님을 태우고 압구정으로 향하는데 신호 대기 중이었어요. 문득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민준이었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더군요. 새 여자였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아닌 다른 여자요. 둘은 웃으며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손님을 내려드리고 급하게 그 레스토랑 앞으로 돌아왔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민준이는 와인잔을 들고 여자와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피 같은 돈으로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또 놈의 관계에 말려들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택시를 세워두고 민준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근처 주차장으로 걸어가더니 새 외제차에 올라탔습니다. 벤츠 E클래스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차는 한남동으로 향했고 고급 빌라 앞에 섰어요. 민준이와 그 여자는 팔짱을 끼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건물 관리인에게 물었어요. 여기 507호 사시는 분이 강민준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 택시에 물건을 두고 가셔서요. 아, 그러세요. 올라가 보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차에 돌아와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복수의 청사진이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그려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민준이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그 빌라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민준이가 출근하면 뒤를 밟았어요. 놈은 강남에 있는 작은 IT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게 분명했죠. 점심시간이 되면 여자와 만나서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술집에서 흥청망청 돈을 쓰더군요. 제 돈으로요. 일주일간 미행을 하면서 놈의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서 놈이 다니는 회사 사장을 만났어요. 사장님, 실례지만 강민준이라는 직원분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민준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가 민준 씨 장인입니다. 아, 그러세요. 사장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이가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요? 한 1년 반 정도 됐죠. 일도 잘하고 괜찮은 친구예요. 혹시 결혼했다는 얘기 아니요. 민준이 미혼인데요. 여자친구는 데리고 온 적 있지만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놈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사장님, 실은 저는 민준이가 제 딸과 결혼해서 저를 속이고
돈을 가져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뭐라고요? 제가 완전히 속은 거네요. 이력서에도 미혼이라고 적혀 있었고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사장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주시고 제가 증거를 좀 더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장님은 분개하며 말씀하셨어요. 물론이죠. 우리 회사 이름으로 사기를 쳤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사장님을 통해 민준이의 급여 계좌와 인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사귀는 여자에 대해서도 알아냈죠. 그 여자 이름은 윤지혜. 30살의 백화점 VIP 마케터였어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부모님이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작업에 걸린 거였어요. 민준이는 우리 수연이를 버리고 더 큰 물고기를 잡으려는 거였죠. 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택시 운전으로 모은 돈 200만 원을 주고요. 민준이가 여자와 만나는 장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돈 쓰는 장면, 모두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주세요. 탐정은 2주 동안 미행하며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사위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명이 어렵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라리 민사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것도 차용증이 없으면. 저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민준이가 돈 받을 때 문자 같은 거 없니? 문자요? 응. 돈 잘 받았습니다. 같은. 수연이가 핸드폰을 뒤져보더니 몇 개를 찾아냈어요. 아빠, 이것 좀 보세요. 민준이가 보낸 문자들이었습니다. 장인어른, 2억 송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잘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아버님, 3억 5천 받았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자들을 캡처해서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것 좀 보세요.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차용 사실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이를 잡으려면 놈이 완전히 방심했을 때를 노려야 했으니까요. 먼저 윤지혜라는 여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저는 백화점 VIP 라운지로 찾아갔어요. 거기서 일한다고 했으니까요. 실례합니다. 윤지혜 씨 계신가요? 네. 제가 윤지혜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단정하고 세련된 여자였습니다. 혹시 강민준 씨 아시죠? 그 이름을 듣자마자 여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네, 제 남자친구예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민준 씨의 장인입니다. 네.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 오빠는 미혼인데. 아닙니다. 제 딸과 4년 전에 결혼했어요. 아직 이혼도 안 했고요. 저는 가방에서 증거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민준이와 수연이의 혼인신고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탐정이 찍은 사진들까지. 윤지혜는 서류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저를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지혜 씨, 진정하세요. 제게 들을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저는 카페로 자리를 옮겨 민준이가 어떻게 저희 집안을 망가뜨렸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윤지혜는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속은 거예요. 민준 오빠가 제게 청혼까지 했거든요. 부모님께도 소개시켜 드렸고. 지혜 씨 부모님은 아시나요? 아니요.
아직은. 그럼 계속 모르게 해드리죠. 대신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무슨 부탁이신데요? 민준이가 지혜 씨한테 돈을 요구하면 주는 척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돈을요? 네. 곧 그럴 겁니다. 민준이의 패턴이 그러니까요. 윤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죠. 꼭 도와드릴게요.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일주일 후 윤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민준 오빠가 제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회사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요. 3개월 후에 2배로 돌려준다고.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지혜 씨, 돈 빌려주는 척 하세요. 대신 차용증을 받으세요. 그리고 현금이 아니라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윤지혜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차용증 받았어요. 그리고 계좌번호도 받았고요. 완벽해요. 이제 돈은 이체하지 마시고 저한테 차용증 원본을 주세요. 저는 그 차용증을 들고 검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접수해 놓은 사기죄 고소장에 추가 증거로 제출한 거죠. 검사님, 추가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차용증도 있고요. 검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긴급 체포 영장 청구하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체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경찰과 함께 민준이 회사로 갔어요. 강민준 씨 계신가요? 직원이 사무실 안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이는 컴퓨터 앞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와 경찰이 들어서자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인, 어르신? 그래, 나다. 여기 왜? 경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민준 씨,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라고요? 민준이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무슨 사기요? 장인어른, 이게 무슨 짓이에요? 2년 전에 도망갈 때는 당당하더니 이제 와서 장인어른 타령이냐? 저는 도망간 게 아니라 사업이 망해서. 그래, 사업이 망했지. 그런데 왜 내 돈 7억 5천으로 지금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지?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억 5천이요? 네, 정확히 7억 5천만 원. 제 평생 재산이었죠. 경찰이 민준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야, 나 이거 오해예요. 장인어른,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경찰서 가서 실컷 해명하거라. 민준이는 끌려가면서도 고함을 질러댔어요. 억울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가족끼리 빌려준 거잖아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민준이는 구속되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민준이는 저희 가족만 속인 게 아니었어요. 전 여자친구 3명에게서도 각각 수천만 원씩 사기를 쳤고 심지어 대학 후배들한테까지 투자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거였죠. 총 피해액이 15억이 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민준이는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어요. 장인어른이 자발적으로 주신 거예요. 강요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자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문자 메시지, 통장, 거래, 내역, 윤지혜의 차용증,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까지. 결정적으로 제가 증인으로 나섰을 때 민준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딸과 결혼해서 장인의 믿음을 얻은 후 사업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갈취했고 심지어 결혼 사실을 숨기고 다른 여성까지 속였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이 호화 생활을 즐기다 체포되었으니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강민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민준이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저를 향해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느냐? 내 딸 인생 망쳐놓고 내 노후 다 빼앗아 가놓고 장인어른, 너는 사람이 아니다. 악마지. 딸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강민준을 징역 8년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1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땅땅땅 판결봉 소리와 함께 2년간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민준이가 수감된 후 재산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놈이 사용하던 명품 시계, 고급 승용차, 한남동 빌라, 전세금까지 모두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회수된 돈이 약 4억 원. 나머지는 이미 써버려서 찾을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절반은 되찾은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먼저 집 대출부터 갚았어요. 30년을 살던 집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수연이를 데리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처음에 충격이 커서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었어요. 아빠, 저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저렇게 나쁜 놈이었다니. 수연아,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운이 나빴던 거지. 그래도 아빠를, 제가 아빠 인생을 망쳤잖아요. 아니다. 아빠는 너 때문에 다시 일어섰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단다. 서로를 보듬으며 우리는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수연이는 상담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고, 저는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작은 분식집을 열었어요.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홀서빙은 제가 할게요. 아니다. 넌 내일 하거라. 아뇨. 같이 해요. 아빠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수연이네 분식이라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걱정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사장님,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윤지혜였어요. 어르신, 지혜 씨, 어떻게 여기서 장사하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구경 좀 왔어요. 윤지혜는 떡볶이를 시켜 먹으며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도 그 일 이후로 한동안 사람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좋은 분을 만났어요. 다음 달에 결혼해요. 정말요? 축하합니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그때 어르신이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저도 큰 피해를 봤을 거예요. 아니에요. 지혜 씨가 도와줘서 제가 복수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이가 수감된 지 1년쯤 지났을 때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철님, 수감자 강민준이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굳이 그 얼굴을 다시 봐야 하나? 하지만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가세요. 저도 가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면회실에서 만난 민준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야윈 얼굴, 맥 빠진 눈빛, 한때 잘난 척하며 제 돈을 갈취하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장인, 어르신. 수연아, 수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아니 강민준 씨,
저 이제 괜찮아요.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전 그 말 듣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전 이제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잊을 거예요. 당신은 이제 제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수연아, 우린 이미 이혼했어요. 당신이 수감되자마자 서류 넣었거든요. 이제 당신은 남이에요. 수연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냥 차갑고 담담했죠. 그리고 아빠한테 받은 돈 끝까지 다 받아낼 거예요. 당신 출소하면 평생 빚쟁이로 살 거예요. 그게 당신이 받아야 할 벌이니까요. 민준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알고 있네. 어르신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네. 제가 여기서 반성하겠습니다. 출소하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건 자네 마음이고, 난 자네를 용서할 생각 없네. 다만, 이제 더 이상 자네한테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세.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한 가지만 말해주지. 자네가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지만 우린 다시 일어섰네. 더 강해져서 말이야. 민준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와 수연이는 면회실을 나왔어요. 밖은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아빠, 시원해요. 그래. 아빠도 그래. 3년간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수연이네 분식은 이제 지역 맛집으로 소문났고 수연이는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수연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빠,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누군데?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저는 처음에 걱정이 됐습니다. 또 속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선생님을 만나보니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수연 씨 아버님, 저는 화려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교사예요. 하지만 수연 씨를 평생 소중하게 아끼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1년 후, 수연이는 재혼을 했습니다. 조촐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버진로드를 걸으며 수연이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덕분에 제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아빠도 사랑한다. 우리 딸, 신랑에게 딸을 넘겨주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죠. 지금 저는 68입니다. 가게는 사위에게 물려주고 저는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오면 떡볶이를 해주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할아버지, 나쁜 사람한테 당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단다. 끝까지 싸우면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렇지. 할아버지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손주는 눈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온합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요. 민준이는 8년의 형기 중 5년을 채우고 가석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소식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으니까요.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딸도 행복하고 손주들도 건강하고
저도 건강하니까요.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끔찍한 배신과 좌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고 더 강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박영철이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